아, 안녕하십니까. 수학적 모델링에 기반한 전염병 확산 과정의 분석과 예측에 대해서 탐구한 무제팀의 발표자 양경학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겨울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코로나19는 아직까지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이 지속되며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1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19에 관한 뉴스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들을 보다 보면 종종 60% 이상 감염되어야 종식된다,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다 같은 예측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예측들은 어떻게 방역정책에 반영될까요? 저희 팀은 바로 이것에 대해 이것을 주제로 잡고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염병 전파 예측은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학적 모델링이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요인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수학적 모델을 만들고 모델로부터 얻은 결과를 재해석하여 현실에 다시 적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전염병의 전파도 수학적 모델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를 전염병 모델이라고 합니다. 전염병 모델은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통구획 모델과 다중구획 모델은 개개인의 생활 공간이 모두 겹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구획을 여러 개로 나눔으로써 지역, 국가 간 인구 이동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리고 결정론적 모델과 확률적 모델은 같은 초기값으로 여러 번 실행을 시켰을 때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게 할지 아니면 확률적 요소를 고려해 다른 결과가 나오게 할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저희 팀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공통구획 모델과 결정론적 모델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전염병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자,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감염자, 면역을 가진 회복자 세 집단의 관계를 나타낸 SIR 모델입니다. 집단의 인구수 변화는 전파율 베타, 회복률 감마, 재감염률 엡실론 등의 상수를 통해 설명되며 상황에 따라 출생률과 사망률, 치사율 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실제 예측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은 SIR 모델의 노출군을 추가한 SEIR 모델이지만 평생 전염성을 가진 헤르페스에는 SI 모델이 사용되고 성병이나 동물맥의 감염병에는 또 다른 모델이 사용되는 등 전염병의 종류와 특성에 맞게 다양한 모델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SIR 모델에서 집단 간 인구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취약군에서 감염군의 이동을 보겠습니다. 전파율과 감염자의 수, 전체 인구 중 취약자의 비율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염자의 수에 비례하는 것은 전염의 주체가 많을수록 그만큼 확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며 취약자의 비율에 비례하는 것은 감염자가 많아질수록 감염자 한 명이 비감염자와 접촉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감염군에서 회복군으로 이동은 감염자의 회복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회복기간의 역수인 감마와 감염자 수에만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파율 베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감염자 한 명이 취약자 한 명을 감염시키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의 역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복기간이나 잠복기와 달리 실제로 측정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값입니다. 따라서 전염병의 확산을 예측하기 위해선 이전까지의 데이터를 전염병 모델에 대입해 베타의 값이 무엇인지 추측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바꿔서 말하면 코로나19의 베타 값을 알면 내일의, 다음 주의, 다음 달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전염병의 확산과 방역 정책을 전염병 모델을 통해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실제로 예측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파이썬을 이용해 전염병 모델을 제작했고 많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며 전염병 모델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선행했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을 위해 만들었던 코드의 전체적인 구성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실행시키면 가장 먼저 초기값을 입력받습니다. 이후 반복문으로 시간의 경과를 구현해 매일매일의 집단별 인구수를 계산하고 이를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2차 시뮬레이션을 실행시키면 1차 시뮬레이션을 실행시키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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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을 실행시키면 2
반복문이 종료되면 리스트에 담긴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최대 확산 시기 데이터를 따로 뽑아서 보거나 그래프를 어디까지 그릴 것인지 유동적으로 설정하는 코드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현했던 모델들을 보겠습니다. 모델이 실제와 유사할수록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간단한 모델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전시켜서 최대한 실제와 유사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SI 모델입니다. 취약자와 감염자만을 고려한 모델로 예측했던 것처럼 감염자가 점점 빠르게 증가하다가 비감염자가 줄며 감염 속도도 늦춰져 결국 로지스틱 곡선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I 모델에선 아무리 전파율을 줄여도 결국에 모든 인구가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SI 모델을 적용하는 헤르페스 A 같은 경우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가 감염되진 않습니다. 그것은 출생자와 사망자가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반영하면 이런 식으로 일정 인구 비율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SIR 모델은 여기에 회복자를 추가한 모델로 전파율 곱하기 비감염자의 비율이 회복률보다 적어지는 순간부터 감염자가 줄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종식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IR 모델에선 전파율이 작고 회복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전염병 경험자 비율이 적고 회복기간이 짧을수록 전염병의 경험자 비율이 적고 종식 시기가 빨라지다가 회복기간이 감염기간보다 빨라지는 순간 바이러스가 아예 퍼지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IRS 모델입니다. 면역이 생겼다고 해서 영원히 면역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면역을 잃어 재감염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SIR 모델에 적용시키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확산과 2차 확산 그리고 3차 확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예전에 있었던 전염병 같은 것도 1차 확산보다 2차 확산이 더 큰 경우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건 이제 길게 본 데이터입니다. 4,000일까지. 그리고 여기에 잠복기 중인 노출군을 추가한다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띄게 됩니다.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노란색의 그래프인 E, 그러니까 익스포즈드 노출군의 데이터입니다. 노출군이 이제 감염이 되었다가 전파율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전염력을 가지는 감염자군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약간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 그래프보다. 여기에 치사율, 이거는 이제 잠복기가 길어질수록 전염병의 확산이 늦춰지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치사율 추가한다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확산이 일어났을 때 치사율 죽는 사람이 확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치사율 50%의 그래프입니다. 이제 저희는 SEIRS 모델을 예측에 사용하기로 했고 이제 SEIRS에 방역 정책을 적용해 보면서 방역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왼쪽은 의료기관의 수용력이 인구의 10%고 치사율 10%의 대조군으로 하나 놔뒀습니다. 방역 정책을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은 채로 보시면 1차 확산 때 10%의 인구를 넘어서면서 급격하게 사망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구의 8% 이상일 때부터 4%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 시행하는 걸로 여러 번 시행하면서 최대 감염자 수가 의료시설의 수용량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한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망자의 수도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Q, 그러니까 감염이 되었을 경우 강제로 격리시킨 모델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제 격리 효과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강제 격리인데 엄청 적은 인구를 감염 이후에 강제 격리시켰음에도 아무 방역 정책도 하지 않은 것보다 최대 감염자 수가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신을 만들어서 보시면 251차 그리고 301차, 351차에 50%의 인구에게 배포한
공급한 경우입니다. 백신의 경우 실제로 감염자의 수를 낮추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었지만 2차 파동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기간이 길어지고 집단 면역이 일어나면서 2차 파동을 없애고 빠르게 감염병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제 개발입니다. 치료제 개발은 150일, 200일, 350일에서 만들어서 70% 인구에게 공급을 했으며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르게 감염 초기에부터 빠르게 치료제를 개발해서 공급을 진행했음에도 잠복기 인구 때문에 그다지 효과를 크게 못 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 정책을 분석해 보았고 분석한 방역 정책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예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베타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최소 제곱법으로 편차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모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베타 값을 일일이 바꿔가면서 0.001 단위로 바꿔가면서 추정을 했고, 이제 추정에 사용된 데이터는 우리나라 국내의 코로나19 데이터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감염자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70일 정도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수를 추정해 본 결과 베타 값이 0.313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제 저희가 만든 모델에 넣어본다면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예측한 것입니다. 빨간색이 저희가 예측한 확진자 수고, 보라색이 11월 달까지 실제 확진자 수입니다. 잘 보시면 저희는 70일까지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을 했지만 거의 200일이 넘도록 거의 거의 상당히 예측을 잘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일 중반부터는 저때가 이제 수도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시기이며 여기서 저희는 저희 모델의 한계를 파악했습니다. 단기적인 예측은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지만 저희는 공통부행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파율의 감소는 오직 면역인구의 증가율로밖에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구행 내의 집단 감염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한계로는 전염병 모델은 전체적인 흐름은 예측할 수 있지만 신천지나 교회 같은 실제 세계의 변수까지 예측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제작한 전염병 모델은 단기적인 예측과 전염병 모델 학습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의 프로그래밍 실력의 한계와 수학적 이해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으로 이 정도에서 그쳤지만 만약에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면 모수 추정의 최소 제곱법 대신 기울기 강화법이나 로지스틱 회계 모형 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통구행 모델을 구현을 해보는 등 그런 식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봤고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5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발표 잘 들었고 이 탐구의 설명을 하면서 다양한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 그래프의 원리들을 어디서 직접 설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참고를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그래프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제 더 올려봐. 이 미분방 정식입니다. 이 미분방 정식을 프로그램으로서 구현하는 형태로 해서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이 미분방 방정식을 적용하는 그 생각을 어디서 참고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원리를 이런 미분 방정식을 이럴 때 적용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사용한 건지 네, 그거이 궁금합니다. 요게 이제 집단 간의 변화는 이제 그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저희가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써야겠다고 생각했고 뭘 물어보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아니 그러니까 그 SIR 모델 이런 거를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그런 모델에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 원래 있었는데 그런 방식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한 건지 아니면 미분 방정식을 이런 모델에 적용해야 했다고 직접 생각을 한 건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미분방정식을 저희가 막 이걸 그 적용해야 했다고 한 생각은 저희가 막 최초로 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SIR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염병 전파에 사용되는 모델이고 처음에는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미리 만들어둔 예제를 분석하고 수정하는 정도 아니면 거기에 이제 값만 대입하는 정도 분석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약간 저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그걸 이제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직접 코드로 구현해보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이런 함수의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다 설계를 하고 짰던 것인데 이제 이거는 보고서에 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함수의 형태로 간단화시키면서 한 2중 3중으로 코드를 다시 짰습니다. 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평가 기준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혹시 그 어린이 초기 계획에서의 평가 기준을 보면은 역할 분담 점수가 20%를 차지합니다. 근데 혼자 발표를 하셔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혹시 각자 어떤 역할을 수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예선 발표에서 사실 그 예선 발표에서 저희가 발표 방향을 이것과는 좀 다르겠는데 이건 지금 결과물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예선 발표는 사실 발표 15분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활동한 과정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려야 하는데 이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발표했던 게 저는 이제 모두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2학기부터 프로그래밍에 제작하는 것에 집중을 했고 이 친구들은 초반에 이 모델들을 이해할 때 같이 큐레이션 활동, 그러니까 서로에게 자기 파트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했는데 이 친구는 전염병 모델의 수학적인 해석을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막 미분과 적분을 이용해서 해석하고 실제로 구현을 해보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가 나올지 예측하는 과정을 저희에게 설명해 주었고 200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염병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방역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또 예전에 과거 팬데믹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각 국가가 사용한 방역 정책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이 모델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코드를 짜고 모델을 만드는 건 전부 다 그 본인이 하신 거네요? 코드 제작은 제가 담당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 문과라서 잘 모르기는 하는데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 전염병 모델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 모델은 지금 코로나 이걸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작하신 그래프라든지 이런 게 코로나에 대한 걸 기준으로 만드신 건가요?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이제 자유롭게 저렇게 보시듯이 전염 기간이나 회복 기간 초기 상태들을 입력을 해서 쉽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이고 이걸 이제 만들어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했던 것은 전염병 모델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값들을 넣어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코로나의 그 예측했던 거 있죠.
이 앞에 부분은 쭉쭉쭉 넘어가. 이 앞에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 넘겨 계속. 임의로 이제 값들을 넣어보면서 전염병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값들을 살짝씩 계속 수정하면서 해봤던 것들이고, 이제 실제로 해봤던 것들이고, 이제 실제로 코로나19를 예측한 부분은 이거는 이제 여기에도 이제 잠복기나 회복 기간 그리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뉴스에서 첨부해가지고 보고서에도 아마 적혀 있을 건데, 뭐 잠복기는 5.1 그리고 회복 기간은 평균 21일로 잡고 코로나19의 데이터에 맞춰서 실제로 측정하기 어려운 베타감의 예측만 해가지고 적용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그래프 말고 앞에서 계속 설명해 뭐 S하고 E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 설명하신 부분은 어떤 질병을 기준으로 만드신 건가요? 어떤 질병을 기준으로 했다기보다 이 프로젝트의 저희의 그 목적은 코로나19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염병 모델이 어떻게 전염병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탐구하고 또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전염병이 아니라 지금 간단한 값들로 바꿔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except value error 밑에 있는 값들이 기본값인데 최대 인구를 10,000명 그리고 초기 인구를 1명으로 잡고 강 7일과 20일 1주와 3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임의로 설정해서 또 테스트를 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전염병을 기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전염병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값들을 대입했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되게 이 시국에 적절한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코딩을 하실 때 파이썬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은 그 파이썬 기본 기능으로 저 정도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 그 보고서의 한 면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해 놓는데, 저희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셨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 시계열 데이터들을 좀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서 nump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고, 넘파이요? 그리고 이제 네. 뭐 기본 내장 함수로는 카피는 내장 기능이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인풋해서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매트플로트립이라고 네네네. 그 그래프를 그리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압니다. 저희가 그래프를 그러니까 화면에 창에 뭐 데이터를 표시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리고 확대와 축소 가능하게 하고 이런 것까지 직접 구현하기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트플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럼 개발을 하실 때 개발 툴은 어떤 걸 쓰셨습니까? 개발 툴은 IDE로는 VS 코드를 이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연구 결론이 명확하게 딱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이거의 합의점 같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시뮬레이션으로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 사실 그 SEIR 그 방역 정책까지 넘겨. 여기 이제 방역 정책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시황 관계상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종류별로 하나씩 4개 정도밖에 못 넣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전염병 잠복기가 긴 경우, 그리고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정책을 빡빡하게 하면은 오히려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전염병의 종식 기간이 뒤로 늦춰지고 그런 것을 토대로,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방역 정책을 적용시켜 보면서 방역 정책을 적용시킬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분석했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베타값을 줄이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시행하고 마스크를 잘 쓰고 서로 간의 접촉률을 떨어뜨려서 전파율을 줄이는 것이 이제 저희가 지켜야 할 수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정책을 너무 빡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하게 시행했을 때 종식 기간이 늦춰지고 오히려 사망 환자 수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2차 확산이 집단 면역이 적게 일어나서 2차 확산이 더 커진다든가 하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수록 그 베타 값이 낮아지고 베타 값이 낮아질수록 그 피해자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저희가 그 방역 정책의 그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치사율, 그러니까 사망자 수를 제일 근본적인 그 평가 자료로 사용했지만 사실 그 사망자 수만이 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강하게 하는 만큼 그만큼의 피해가 따르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래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치사율밖에 없었기 때문에 치사율을 중점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RNE에서 화학 성분을 이용한 굳는 연고의 개발이라는 주제로 탐구한 김태민, 김도윤, 김혜민, 한병현입니다. 저는 우선 탐구 동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체육 시간에 찰과상이나 각종 부상을 당했을 때 연고를 사용하곤 합니다. 이 연고를 사용할 때는 보통 밴드와 함께 사용하죠. 이러한 밴드는 저희의 신체적 움직임에 제약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움직임이나 땀으로 인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저희는 여기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밴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연고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굳는 연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굳는 연고를 개발하기에 앞서 저희는 연고가 상처를 치유하는 원리와 현재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후시딘과 마데카수 두 가지 연고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액체, 크림 형태의 연고가 어떻게 하면 연고될 수 있을지 저희 팀원들과 함께 토의해보았습니다. 토의한 후 산화환원, 겔화, 액체 레진, 피치, 팩틴, 한천 등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희는 저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가공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단되는 팩틴, 한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팩틴은 채소나 과일류의 세포막이나 세포막 사이에 얇은 층에 존재하는 물질로 표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과 당이 존재한다면 이 팩틴은 겔을 형성하는 물질이고 이 팩틴이라는 이름의 어원도 바로 이 굳어진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팩틴은 현재 식품이나 화장품 산업에서 안정화와 계열화 물질로 사용되고 있을 만큼 이 인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팩틴의 효능으로는 암 발생률 감소, 면역 촉진, 그 다음에 혈중당 수치 감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팩틴은 의료 기기용 표면 계집제나 대체 종이, 비누 이런 특수 제품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고 있고 이 팩틴은 상처 치유의 주요한 요소인 산성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여 이 연고를 만드는 데도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팩틴에 사용한 스린 밴드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스린 밴드는 빠른 피부의 재생을 돕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팩틴은 서로 음전화를 띄어서 반발하여 옹기령 성질이었기 때문에 산과 이 당을 첨가하여 주어야 합니다. 당은 팩틴이 흡수할 물 분자를 당이 다 흡수해주기 때문에 팩틴이 서로 엉키게 되고 이 산은 이 팩틴의 음전화를 봉쇄하여 팩틴이 겔화되려는 성질을 높여줍니다. 그 다음은 한천인데 한천은 이 우뭇가살이라고 하는 것을 동결 탈수하거나 압착 탈수하여 건조시킨 식품으로 구성은 수분 15%, 단백질 2%, 나머지는 거의 그냥 대부분 다당류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당류는 중성 다당류, 아가로스 70%, 산성 다당류, 아가로펙틴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한천 용액은 응고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용융점이 높아서 잘 녹지 않는다는 성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천 용액은 친수성이라서 물을 일정한 형태로 보관하고 있어서 식품 가공 등에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균 배양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한천 수용액은 다른 겔화 물질보다도
계룡화 능력이 뛰어나서 섭씨 32도에서 43도 사이에서 계를 형성하며 그 다음에 85도 이하에서는 이 계를 형성한 물질이 잘 녹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험 준비 과정 및 실험 과정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일단 준비물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가 큰 실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실험에 대한 준비물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감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감자 껍질을 깎을 수 있는 도구, 그리고 감자 껍질을 빻을 수 있는 도구, 그리고 연고 2개가 필요하고요. 연고를 옮겨 담을 통 하나, 그리고 뭐 숟가락, 저걸 섞을 수 있는 숟가락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시험을 들어가기 전에 마음가짐을 크게 두 가지로 정하고 갔는데요. 여기 보시면 있는 마음가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더욱 강조했던 마음가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저희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조사를 많이 한 지식들을 그저 조사를 한 거에 그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응용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결과물을 산출하자. 이것이 저희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첫 번째, 두 번째 실험을 지금 먼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자원고 연고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를 만들고 실험을 했는데, 자원고 연고에는 원래 밀랍이 들어가서 원래 굳는 연고입니다. 그래서 펜틴을 굳는 정도의 척도로 사용하기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첫 번째 실험을 실패로 두었고요. 방금 여기 보여드린 이 마음가짐을 실험하여서 두 번째 실험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실험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감자를 깎으실 때 손을 좀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자 껍질을 빻고 나서 그 연고랑 섞기 전에 넣을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자를 다질 때 확실하게 다져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험 과정을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감자 껍질을 깎아야 됩니다. 이때 감자를 그냥 시중에서 사면 흙이 엄청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흙을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감자 껍질을 빻아야 됩니다. 감자 껍질을 빻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감자 껍질을 깎아서 그냥 쓴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굳는 연고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페인팅을 추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빻는 방법을 선택했고요. 저희 보고서에 보시면은 팩틴의 실제 추출 과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추출 과정을 보시면은 학생의 신분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추출 과정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네, 다음으로 나눠 담습니다. 연고 2개를 준비하라는데 하나를 연고 담는 통에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준비를 나눠 담는 이유는 실험분이랑 대조분을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가지고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통에 팩틴을, 그러니까 감자 껍질을 빻은 그거를 넣어서 연고와 희석을 합니다. 그 뒤로는 이제 연고의 성질 차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힘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 하얀 부분이 대조군, 일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 연고이고, 위에 힘에서 안 보이겠지만 이미 흡수가 돼버린 저희가 펙틴을 첨가하여 만든 연고입니다. 일단 펙틴을 첨가한 연고가 실험군, 그리고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연고와 대조군으로 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좀 더 피부에 더 잘 흡수되었다. 그리고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좀 더 끈적거린다. 그 다음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외부에 물체와 접촉했을 때 덜 닦여 나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일단은 펙틴에 설탕을 첨가하면은 펙틴은 그물구조를 형성하여 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펙틴은 점도가 강하여 끈적거리죠. 그런데 저희는 실험을 할 때 감자 껍질만 넣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펙틴은 음전화를 띄워서 반발력이 강하여 서로 엉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엉키기 쉽지 않은 펙틴을 어떻게 엉키게 하느냐? 그럴 때 산과 당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에서 말했듯이 감자 껍질만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펙틴이 엉키게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구하는 것이 연고이다 보니까 펙틴을 추출할 때 산을 사용하지 못하여서 산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에 대한 조사는 제재하고 당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일단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있고요. 감자의 과육에는 탄수화물이 많고 감자의 과육에는 녹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녹말을 분해하면 포도당이 많이 추출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감자를 깎을 때 감자 껍질만 온전하게 깎지 못하고 감자 밑에 있던 과육이 같이 잘라 들어가면서 펙틴을 추출하는 과정에 빻는 과정 중에 이제 과육이 같이 빠지면서 포도당이 같이 추출이 되어 이 포도당이 펙틴에 엉키게 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수분 함량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펙틴은 수화가 매우 잘 됩니다. 이러한 성질 두 개가 합쳐져 펙틴이 친수성 교질 용액을 형성하였다고 결과를 내렸습니다. 또한 이 아까 보여드린 결과처럼 저희는 맨 처음에 굽는 연고를 만들려고 하였지만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좀 더 잘 흡수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살짝 예상치 못한 결과여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자료를 조사하여 총 2가지의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이제 펙틴과 연고가 서로를 용해시키는 과정 중에 서로가 서로를 녹여서 연고의 구성 성분이 좀 더 달게 분해되어 피부에 더 잘 흡수가 되었다라는 가설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가설은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펩타이드 화장품처럼 펙틴을 부정하고 있는 단백질, 그것의 펩타이드 결정이 빻는 과정 중에 미세화되었고 그 펩타이드가 그 연고의 유효 성분을 감싸는 리포점 기술을 유발하여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가설을 세워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진행한 실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첫 번째, 두 번째 실험에서 봤듯이 저희는 굽는 연고를 만들려고 했지만 굽는 연고를 만들지 못하고 흡수가 잘 되고 그런 연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굽는 연고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준비물은 한천 가루, 뜨거운 물, 이게 한천이 뜨거운 물에 있어야 한천 가루가 잘 녹기 때문에 뜨거운 물, 섞어줄 통, 그리고 또 연고, 숟가락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실험을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은 한천 분말을 이제 적절량을 측정을 해서 한천 용액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저희가 정확히 계량한 거는 한천 분말 3g 그리고 뜨거운 물 50ml, 이것은 뷰렛으로 정확히 측정해서 했고요. 저렇게 전자적으로 해서 3g 측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고랑 이제 만든 한천 용액을 섞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비율은 1:1 정도가 딱 적절했습니다. 저희가 한 10번 정도 섞어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딱 시중에 맞는 연고와 비슷하고 굽는 정도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고를 1:1 정도에서 딱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연고와 일반 연고의 성질 차이를 확인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험군, 대조군 이런 걸 한번 나눠봤습니다. 실험군은 이제 한천을 첨가한 연고가 있고요. 대조군은 일반 연고, 나머지 통제변인, 조작변인, 종속변인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 한천 실험에 대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천을 첨가한 연고를 실험군, 그리고 일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연고를 대조군이라고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실험군인 연고가 대조군인 연고보다 더 잘 굳었다. 그리고 3에서 5분이 지나면은 실험군이 굳어버려서 이제 손에 접촉하여도 겉에 묻어나오지 않았고, 굳어버린 그 연고는 이제 횡압력이 들어가면 그냥 위로 그 퍼진 모양 그대로 떼져버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손에 묻어나온 정도를 분에 따라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이 실험은 저희가 애초에 계획하였던 목표와 잘 맞았고, 저희가 애초에 조사하였던 한천 성분에 잘 맞았기 때문에 한천 성분이 잘 실현이 되어서 나온 실험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완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저희는 화학적인 실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초에 실험실에서 할 생각이었지만 학기 초부터 예상치 못한 실험실이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하여서 제대로 된 실험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펙틴을 추출하는 방법도 학생의 여건에서 제대로 된 추출을 못하여 빻는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추출물을 추출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말했던 목표와 동기에서는 굳는 연고를 만들자 하였지만 두 번째 실험에서는 흡수가 잘 되는 연고, 팩틴을 넣어서 흡수가 잘 되는 연고를 만들어 버렸는데 뭐 부정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의도하였던 결과는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여서 좀 더 나은 환경과 좀 더 나은 추출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서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았으면 좋겠고 실험 과정을 제대로 담지 못했던 점이 보완해야 할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완할 점에 대비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흡수가 잘 되는 연고와 굳는 연고를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시 40분부터 시작해서 벌써 9시 반이 됐는데 마지막 발표인 저희 발표까지 경청해주신 청중분들과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선생님들 분께서 저희 연구가 이렇게 3개 나와 있는데 궁금하시면 직접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팩틴을 첨가한 연구이고 이게 한천을 첨가한 연구. 그 부분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보다 많이 연구를 하신 분들이 내린 결론은 산이랑 당 둘 중에 뭐를 넣었을 때 이제 붙여진다라고 결합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흡수가 잘 되는 정도 보신 선생님들 계실 텐데 안 보신 분들 네, 자, 연고를 보는 동시에 질의응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네. 방금 다른 한천로는 잘 맞아갔어요. 네,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제가 생물을 안 배워서 잘은 모르지만 피부에 흡수되는 거는 이제 분자 구조가 크면 안 되고 작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만드신 연구에서 피부에 흡수되는 물질은 무엇이고 그게 어떤 물질이길래 연고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연고가 시도하는 과정을 말씀드리자면은 연고의 유효 성분들이 피부 안으로 흡수되면서 외부에 들어오는 세균들을 살균하는 과정이 연고가 주를 이루는데요. 일단 저희가 만든 연고는 저희가 아까 말했던 해석처럼 팩틴과 연고가 서로 녹이면서 구성 성분이 더 달게 분해되어서 연고의 유효 성분이 안으로 들어오면 흡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피부로 흡수되는 물질은 정확히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피부 흡수되는 물질. 여기 유효 성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효 성분이 결국에는 흡수되는 성질이고 그걸로 치료한다는 건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몇 개 더 있는데 한천으로 만든 연고를 테스트할 때 손에 묻어난 정도를 그래프로 만들었던데 그걸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맨 처음에 바른 양과 비교하여서 손에 묻어나온 정도를 비율적으로 계산했을 때 저 정도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저거는 그냥 맨눈으로 보고 저 수치화시킨 건가요? 저희는 이 그래프에 대한 이의는 정확한 수치보다는 묻어나온 정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래프이기 때문에 수치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건 이제 사람이 수치를 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맨눈으로 보고 저 수치를 이건 한 100 정도 묻어놨다, 80 정도 묻어놨다, 한 25 정도 묻어놨다 이런 식으로 한 건가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 앞에 팩틴으로 만든 연고에서 마지막에 가선을 2개 세웠는데 가선을 세웠으면 그걸 확인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가 좀 한천 앞에 그 일단은 뭐 저희가 이거를 확인하려면은 사람 깔끔하게 세척을 하고요. 기존의 연고를 미리 잡아놓고 그 위에 팩틴을 저희가 수출한 물질들을 방울 형태로 살짝 떨어뜨리는 형태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 직접 손이 데이거나 그러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유의사항을 말했습니다. 저 연고의 목적이 상처 부위에 수분을 보충해서 그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연고의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연고가 쉽게 굳어버리면 그 안에 성분까지 굳어버려서 상처 부위로 이동하지 못할 텐데 그 묻어 나오는 것을 막고 연고의 효능도 상실하지 않으려면 그 연고의 점성을 높이는 방법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일단 네,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실험에서는 흡수가 빠른 연고를 만들어서 약효가 그러니까 흡수가 잘 돼서 그 부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드리고요. 세 번째 한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연고를 저희가 펴서 바르지 않고 그냥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두껍게 발랐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펴 발랐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불편하다고 했던 점은 연고가 묻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계열화된 걸 보시면은 제대로 두껍게 했을 때 전체가 계열화되기보다는 표면부터 계열화가 돼서 안쪽은 아직 들어갈 수 있게 스며들 수 있게 그렇게 연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질의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